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입니다. 네. 네, 저희가 또 한 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저번 주에 저희가 논어와 맹자를 끝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공자의 논어와 네. 맹자는 사실 중국 철학, 동양 철학의 굉장히 큰 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큰 산을 넘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할 또 중요한 인물이 있죠. 네. 오늘 이번 주 누구 합니까? 노자입니다. 노자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자 모르는 사람이 없죠. 동양 철학의 진짜 핵심적인 인물이고 네. 그 노자 장자는 서구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었어요.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대단한 인물인 건 확실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노자에 대해서 그냥 들어는 봤겠지만 노자가 대체 어떤 인물이냐 그리고 노자의 도덕경은 무엇이냐 궁금해하실 수 있을 텐데 맞아요. 저희가 나름대로의 내용을 이야기할 거고 역시나 오늘도 신영복 선생님의 강의 나의 동양 고전 독법이라는 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가 노자만 2시간 연달아 하기 때문에 네, 되게 깊이 있게 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동안 좀 시간에 쫓기느라고 느긋하게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진짜 날 잡고 왔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예. 노자 읽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원래 저의 마음은 육아 유교 이런 쪽보다는 노자에 항상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의 좀 본심하고 가깝지 않나. 예. 굉장히 재밌는 인물이에요. 예. 저도 노자를 처음 읽게 됐었던 거는 한 4,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4년 전에 처음 도덕경이란 걸 읽었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읽으신 게 다른 거죠? 이 노자가 아니라. 그 군대에 있었을 때는 그냥 사설을 읽었었던 거고. 논어 맹자. 네. 근데 이제 그 전역하고 나서 예. 읽었었던 책은 도덕경인데 처음에 진짜 노자가 누군지도 몰랐고 네. 도덕경이 뭘까 그냥 궁금해서 한번 들여다봤죠. 근데 처음에 진짜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문을 사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해설도 없는. 그렇죠. 그럼 진짜 어려울 텐데. 그냥 번역본 네. 여기다 막 무슨 주석 달아주고 네. 그 작가의 자신만의 그러니까. 견해를 넣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조금 놓쳤다가 그다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 생각해서 읽었는데 네. 저는 감히 제 인생을 정말 많이 바꿨다라고 확신하는 제가 읽었었던 책 중에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도덕경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내용들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 윤님의 20대 시절을 좀 지배했던 영향을 많이 끼쳤던 철학이 서양 철학이 아니라 동양 철학이죠. 동양 철학이네요. 네, 그 맞아요. 중심이 항상 거의 계시네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같이 공부했지만 저희가 동양 사람이어서 그런진 몰라도 네. 동양 철학이 참 매력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이 더 가요. 네. 서양 철학은 좀 뭔가 좀 괴리가 있어. 네. 네. 그냥 좀 뭔가 테크닉적인 느낌.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부터 어른들한테 들어왔었던 약간 삶의 지혜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꼭 하고 싶은 게 저희가 논어던가 맹자를 조금 요즘 시대, 현재 시대에 맞춰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논어를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귀족주의를 낳았다. 그러니까 관료주의적인 네. 거잖아요. 근데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시대의 민주주의와 그때 시대는 엄연히 다르죠. 몇천 년이라는 그 시간의 단절이 있고요. 네, 다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쨌든 유용한 걸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는 자본주의가 되면서 우리 모두가 예전에 관료들이 겪었었던 그 고통을 느끼고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층민도 있고 노비도 있고 이랬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전 관료들처럼 내가 출세하고 싶으면 출세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관료들이 더 잘 사는 것 때문에 막 배가 아프고 이런 약간 자본주의가 그런 사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전까지 내용 보니까. 특히 이제 신영복 선생님도 요즘에 이제 자본주의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책에서도. 네. 그래서 더 이 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역시나 근데 노자도 이러한 의미로 네. 본인만의 의미들로 담아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253페이지부터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첫 번째 줄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의 보따리를 한번 풀어나가고 싶은데 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중국 사상은 지배 담론인 육아 사상과 비판 담론인 노장 사상이 두 개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그렇다면 그 우리 사회에 혹은 윤님의 그 지배 담론과 비판 담론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윤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주요 담론 혹은 철학이 뭐고 그거에 대한 비판 담론이 무엇인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갑자기 얘기하기 좀 어렵죠. 그쵸. 이게 뭐 어쨌든 생각을 이게 갑자기 얘기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런 게 또 철학의 재미이긴 하니까요. 이건 철학적인 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지배적인 그냥 저의 정체성이던가 담론은 조금 친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좀 될 수 있으면 포용하고 싶은 이런 게 저의 좀 지배 담론인데 네. 비판 담론 입장에서 이제 반대 담론 입장에선 그렇게 끌어안을 수 없는 종자들이 있다 이 세상에는 그럼 이걸 어느 수준까지 구분을 해야 될까? 네. 그리고 나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약간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굳이 무슨 나는 플라톤적이니 이런 거 다 빼고 요즘은 좀 담백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네요. 풀님은 좀 어떠세요? 경우에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독교인이라 그런지 몰라도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냥 교회적인 게 그냥 제 안에 체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니고 내 관념이나 어떤 개념들이 항상 뭐 하나님 아니면 죄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니까 그죠. 그게 저의 지배 담론이라면 지배 담론. 비판 담론은 항상 제가 이제 많이 거론하는 예전에 그 공동체에 살았던 경험들 그게 이제 새롭게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그 기독교적인 생각들을 좀 리프레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 정반합이에요. 그렇죠. 정이 있으면 항상 반이 있고 그래서 또 정반이 합쳐져서 합이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사상이 나오고 그럼 또 그게 정이 되면 또 반이 들어오고 그죠. 이런 식으로 정반합이 중요한데 정이 중요할까요? 반이 중요할까요? 정반합에서 제 생각에는 정보다 정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근데 반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봐요. 정보다 중요한 건 반이다. 지배 담론인 육아 사상보다 오히려 노장 사상, 비판 담론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어느 사회든 지배 담론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데올로기적으로. 그죠. 근데 만약에 동양에 노장 사상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가정을 세워보면 육아만 지배하는 세상 그러면 되게 좀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았을 것 같아요. 노장 사상이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는다. 그죠. 네. 그래서 전 정보다 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좋은 화두인 것 같아요. 그 역사적으로 봐도 로마 카톨릭이 그때 당시에 부패했었던 이유도 그거였고 개인적으로 우리 조선사를 봤을 때도 성리학적 이념이 굉장히 나중에 짙어져서 위정척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택하고 그 안 좋은 것을 버려라. 근데 성리학을 제외한 모든 건 다 안 좋은 거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판 담론을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개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거를 좀 고쳐야 돼. 이런 건 좀 받아들여야 돼라고 하는 비판적 견해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기 성찰이고 자기 반성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겸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노자 파트를 읽으면서 절실하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삶의 자세 중에 겸손을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 저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들을 돌아보면서 어쨌든 제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쵸. 끌어가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진짜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나오는데 항상 그냥 노자적인 그 담론은 내버려 둬라. 간섭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그 말 들으면서 엄청 찔리더라고요. 저는 항상 육아적인 건 인위적으로. 그죠. 네, 뭔가 만들어 항상. 개입을 하고. 개입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개개인의 창의성을 더 발현시키려면 노자적으로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이 찔리더라고요. 노자를 체화하는 게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각자한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돌아보기도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친구나 아니면 가족 아니면 어떤 지인 아니면 스승 중에 여러분이 지금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가고 있다고 혹시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신지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노자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카운터. 예. 반이죠. 반. 그런 반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면 사람은 우리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막 지 멋대로 가다가 막 넘어지고 잘못 가고 그러거든요. 자기 욕망대로 살고. 그래서 항상 잔소리 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 동양사상에는 아마 노자가 그런 역할이지 않았나. 맞아요. 서양 철학에도 마찬가지로 그게 다 있었었잖아요. 네. 맞네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제가 노자랑 논어를 읽었던 입장으로서 네.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논어를 읽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아는 것 같다. 근데 노자를 알면은 좋은 삶을 사는 방법을 아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는 되게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노자의 그 핵심 사상들이. 왜냐면 말했던 것처럼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맞아요. 자연스럽게. 무의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덜 꾸미게 되고 있는 그대로 살게 되니 맞아요. 우리가 그냥 기준했었던 좋은 상은 아닌 거죠. 하지만 진짜 우리도 어쨌든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연의 한 부속물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선 좋은 삶을 살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읽어보면 괜찮을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동양 사상의 정체성이 여기서 보니까 논어보다 오히려 노자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근데 약간 그러니까 이 취지는 이해하는데 사실 노자는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던 역할을 했습니다. 그 현대 제가 듣기로는 이제 마오의 시대까지도 진짜 거의 2000년 거의 역사상 노자를 계속 없애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노자를 철저히 탄압했었던 왜냐면 굉장히 혁명적이거든요. 맞네. 예, 그러니까 왕권 국가든가 군주제에서는 되게 원치 않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논어가 그 지배층의 입맛에 맞았겠네요. 그렇죠. 육아 사상이. 그렇죠. 그래서 좀 재밌어요. 근데 이제 육아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맹 사상, 그것은 서구 사상과 마찬가지로 나아갈 진, 나아가는 사상이다. 진의 사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문적인 세계에 대한 뭔가 만드는 것과 창조성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이 진의 내용이라고 하죠. 근데 노자 사상의 핵심은 뭐라고 혹시 하나요? 노자 사상의 핵심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 야,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네, 돌아갈 귀를 썼습니다. 네. 이 노자가 가리키는 근본이 바로 자연입니다. 예, 자연입니다. 여기 이제 말하는 자연이 우리가 아는 보통 이제 산천 뭐 이런 자연이 아니라 이 천지인의 근원적 질서를 의미하는 가장 큰 범주의 개념이래요. 야, 진짜 네.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법칙, 질서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자연이겠죠. 그러니까 노자를 읽으면 막 그 생각이 들어요. 막 엔트로피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자던가 특히나 서구 사회에는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무질서함을 막 증가시키는 그런 제도 같아요. 맞아요. 막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막 성장시키려고 하죠. 근데 노자는 그냥 우주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거야. 자연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인위적인 건 항상 자연의 흐름을 막 가로막거나 거스르기 때문에 항상 인위적인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아니면 없애고 항상 자연의 법칙을 깨달아서 자연의 흐름대로 그 맞춰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쵸. 이런 거죠. 그래서 제자백가의 사상은 대부분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정책적 대응에 대한 본령으로,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노자는 완전 달랐죠. 일체적인 그 인위의 규제, 이거 다 반대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인 규제는 당시의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책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과 불의를 가중시킬 뿐이라는 기본적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와 문화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고 이제 철학적 성찰로부터 언어와 인식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노자는 철저히
굉장히 중요한데 근본주의적이에요. 근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근본주의적의 의미는 인간과 문화와 그리고 자연에 대한 그 종래의 통념을 깨뜨리고 전혀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것. 이를테면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이런 논리인데 여기서 이제 말했었던 법이라고 하는 것들, 법이 계속 나왔잖아요. 법은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해석을 하면 들어봤을 겁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 그리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이런 근본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제가 이 맥락을 지금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성경에서 바라보는 인간관하고 비슷해요. 아, 그렇죠. 어떤 점이냐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불신해요. 인간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은 항상 성경에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원죄가 있잖아요. 네,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믿지 않아요. 성경은. 여기도 보면 노자도 인위적인 거, 인간 안 믿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둘 다. 노자의 그 가치관 이나 성경의 그 가치관이나 제가 봤을 땐 대동소이하다. 아,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사람은 땅을 본받고 이 얘기가 여기서 말하는 땅, 하늘, 도, 자연 이게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보면 신의 섭리가 드러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런 맥락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쵸. 노자와 그 성경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통하는 지점이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막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본받아야지 뭐 예를 들어 거기 로마의 황제를 본받아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인간은 안 믿어요 성경은. 공감되네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 노자의 체계에 있어서 자연의 생성 변화가 곧 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이치 같은 거예요. 네. 근데 당연히 인간이 만든 언어, 인간이 만든 규제는 인간 세상이에요. 그냥. 맞아요. 이게 우주에서 통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이 예지를 그러니까. 저기 목성 가서 저기 토성, 화성 가가지고 실현한다고 해보세요. 거기에 있는 만약에 생명체가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적어도 생로병사 이것만큼은 우주 만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계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위적 규제의 예로 말을 불로 지지고 말굽을 깎고 낙인을 찍고 고삐로 조이고 나란히 세워 달리게 하고 마법관에 묶어두는 것과 같은 것 이게 인위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말한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말은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하면 인위적 재앙이라는 거죠. 자연한데. 그렇죠. 네. 그래서 노자는 근본적으로 반문화적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 의지에 대한 비판입니다. 건축 의지라는 게 어떤 뭐 공산주의든 뭐 민주주의든 어떤 우리 인간들은 어떤 주의든 사상이든 세워가지고 그쵸.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 모든 걸 다 부정해 버리는 거야. 그쵸. 뭐 하지 마. 인간 니들이 막 하지 마라. 뭐 사상 같은 거 만들지 마.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냥 인위적인 거 필요 없어. 해체. 이런 거죠 이게. 전 그래서 이 멘트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자연을 카오스로 인식하는 혼돈으로 인식하는 다른 제자 백과들의 사상과는 반대로 자연을 최고의 질서 즉 코스모스로 인식한다. 우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는 맞아.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자를 깊이 알면 알수록 겸손하게 되는 것 같아 인간이. 그렇죠. 아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구나. 인간적인 의지나 뭐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주의 법칙을 따라야 되니까. 그러면 인간은 한없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주의 법칙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여기도 보면 이제 농부가 가장 잘 안다고 얘기하는데 농부는 땅하고 가깝잖아요, 사람이. 그런 걸 보면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노자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생각을 해본 뭔가 적은 맥이 있어요. 닿는 것 같죠, 과학하고. 그래서 한참 노자에 대해서 관심 있을 때 네. 과학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노자가 다 통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때 넌지시 그냥 저희가 장난스럽게 이야기했지만 그 서양 철학에서 저희가 재밌었던 인물이 스피노자였잖아요. 예. 근데 진짜 스피노자랑 좀 닮은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그런 근본적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위적인 규제들을 뛰어넘고 맞아. 좀
코스모스적으로 이 이치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주의 이치요.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춘추전국 시대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는데 이때 법가 사상에 의해서 통일이 됐죠. 이게 그 유명한 그 진시 왕제 때요. 예. 법을 다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저 천하 통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 안 갔죠. 15년? 그러니까 얼마 네, 좀 짧게 갔을 거예요. 진짜 짧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진나라 다음이 이제 한나라죠. 그때 그래서 초한지라고 해가지고 저희 장기판에 그게 초한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진나라 때 천하 통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상들이 막 나왔잖아요. 네. 이 분서갱유라는 것도 그때 당시에 진나라 황제인 진시황이 다 태워버린 사건이잖아요. 책을 다 태워버렸죠. 다 태워버렸죠. 네. 그래서 뭐 유묵 논쟁이던가 뭐 유가와 묵자인 것 같아요. 네. 그 유법 그러니까 뭐 유가와 법가인 것 같아요. 네. 이 논쟁도 일단락 되는데 이 통일의 주역이었던 법가 사상은 이 난세였기 때문에 이것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대단한 역독성을 발휘했지만 치세의 통치, 그러니까 이제 통치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적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거나 이런 단기적일 때는 법가적인 게 좋았는데 한 국가의 진정한 아름다움, 한 국가의 진정한 성장을 하기에는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했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진정한 부국 강병이란 막 마차를 키우는 게 아니고 막 뭔가를 규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부문의 자생력을 길러서 꽃 피우는 것이다. 맞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봐도 맞는 말이거든요. 자생력이라는 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 우선은 뭐 경제적인 것도 포함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 저도 살면서 자생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좀 누구에게나 가장 근본적인 맞아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되게 경영 방침으로도 많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 동양 철학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제 주변에 그 사업 대표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꾸 이 통치 방식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럴 때는 좀 육아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럴 때는 좀 노자적으로 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내가 경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만약 스타트업이던가 좀 창의적인 업무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관점으로도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적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요거 보면서 떠올랐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난세에는 만약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빠릿빠릿하게. 이거 법과는 저는 군대가 생각나더라고요. 군대에서는 되게 소수의 지휘자들의 말만 들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각자 뭐 창의적으로 해보자, 우리 각자 의견을 내보자 이러면은 그렇죠. 네. 망하는 거예요. 적이 당장 앞에 쳐들어오고 있는데 뭐 언제 토의를 하고 그렇죠. 언제 그러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쟁 같은 그 급박한 바로바로 결정을 내려야 되고 바로바로 공격해야 될 때는 법과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상황에 맞게. 네, 단 창의성은 제로다. 그냥 위에서 까라면 까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평화로운 전쟁은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시대에는 법과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뭐 규율을 세워놓고 소수의 지배자, 권력자들에 의해서 막 우리가 병졸처럼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창의력이 완전 죽어버리니까. 그렇죠. 지금 시대의 그 가장 적절한 이론은 육아도 있겠지만 노자가 귀환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당시에 되게 현학적이었던 묵가 역시 그때 진한 시대 때 그런 중앙 집권적 통일 국가가 성립되고 나서 자연히 사상에서 좀 사라지게 되었다. 한나라 이후에 유교가 관학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제자백가의 사상은 유가 사상에 흡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 사상이 지배층의 이제 그 약간 기득권의 통치 이념이 된 거죠. 유가 사상은 법가에 비해서 비폭력적 지배 방식을 취하고 피지배층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매우 유화적인 정치 과정을 정착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권력의 본질에 있어서는 폭력적 지배임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폭력적 지배다. 그렇죠. 이게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권력 자체의 본질이 그러니까. 논어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요. 지배자로서의 통치 이념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자도 원래 정치를 하려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한 나라에 지금 이제 현대에서는 대통령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통치를 안 할 수가 없고 권력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자가 더 필요한 게 그런 권력을 누군가는 반드시 견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견제를 안 하면 얘네들은 지 멋대로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질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패하죠. 예, 부패하게 되고 모든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그쵸. 없고 그렇기 때문에 노자가 현대의 정치 상황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 맞아요. 완전 반문화 사상이었다. 여기 보면 비판 담론이었고 저항 담론, 대안 담론으로서 노자가 기능을 한다. 네. 맞습니다. 그 256쪽에 저는 이 얘기를 한번 네. 어떤 거냐면 이건 이제 좀 근본적인 얘기인데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이 책에 종종 되게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요. 신현목 선생님은 아예 작정하고 이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로 보고 실제 자본주의 시대죠. 보고 이거를 비판을 하세요. 상품 문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맥락에서 자본 축적의 역사 이런 걸 비판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맥락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문장을 한번 읽기 전에 한번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더 이 문장에 와닿으시려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유님은 자본주의 사회를 뭐라고 정의하시나요? 뭐가 자본주의 사회일까요? 뭐 학문적인 접근도 있겠지만 그냥 본인이 느끼는 자본주의 사회? 뭐가 자본주의일까요? 아까 요즘의 화두로는 아까 말했던 건데 모두가 귀족이던가 관료가 돼버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옛날에 하층민들이던가 네. 그러니까 그 계급이 없던 사람들은 네. 되게 그냥 미니멀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게 사상이던가 이제 종교적 관념 때문인지 몰라도 대부분 그랬겠죠. 근데 지금처럼 치열하게 그럼 예전 과거 사람들은 순해서 그랬냐? 그게 아니고 예전에 기득권들은 지금과 똑같았잖아요. 네. 뭐 범법 다 지르고 네. 진짜 하지 못할 행동들 다 하고 지금의 우리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일들을 과거에도 다 했단 말이죠. 네. 그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그런 기득권 행위를 할 수 있는 집단이 소수였어요. 근데 자본주의가 되면서 전부가 돼버린 모든 백성이 국민들이 다 귀족과 다 관료같이 돼버린 거죠. 그 욕망을 가져버린 사회다. 모두가 욕망을 갖고 있는 사회. 그래서 저는 더 개인적으로 이런 측면에서는 또 육아 사상이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왜 관료들을 그렇게 통제하려 했을까? 적어도 통제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요. 아무튼 결론만 내면 이 질문에는 자본주의 사회는 모두가 기득권의 욕망을 정상화시켜버린 사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거에 플러스해서 그 말도 맞고 제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좋아요. 이거는 제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저만의 정의예요.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풀림의 언어로. 네. 자본이 뭐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말고 자본. 돈이죠, 돈. 그렇죠. 돈이에요.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돈본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근본이 되는. 돈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고 역할이 되고 그러니까 돈이 전부예요. 그냥 자본주의. 그냥 말 그대로 간단히 얘기해서 자본주의는 돈이에요. 돈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돈이 전부인 시대예요. 돈으로 못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자본주의니까요. 네. 돈으로 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가죠. 직장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돈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고 범죄도 저지르고 뉴스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닌가요? 그런 사건 사고가. 그러니까 이 시대는 기업들은 오직 한 가지 추구하잖아요. 돈 버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있죠. 뭐 공익적인 것도 있고 뭐 사회에 뭐 공헌하고 뭐 이런 거 말고 사장들이 왜 기업을 만들어요? 돈 벌려고 만들지. 그죠. 그리고 많은 대부분의 유튜버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송을 왜 해요? 돈 벌려고 하지. 대부분의 돈이 다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시대의 철학은 돈이에요. 그냥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돈 벌려고 살고 있는데 그 괴리가 있어요. 돈만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린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휘둘리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집 한 채 사는데 1억이 넘어요. 근데 1억 벌 수 있는 사람이 평생 일해도 몇 명이나 있어요. 실제 그 현금 진짜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돈이 다 대출받아 사잖아요. 이런 게 문제라, 이런 문제 의식은 누구나 다 갖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제가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자본주의 사회가 이게 진짜 뼈저리게 그런 건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개개인도 이제 자본의 노예가 되고 기업들도 애플이나 뭐 스타벅스나 세계적으로 진출을 막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화, 뭐 신자유주의 다 돈이에요.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책에 어떤 게 나오냐면 자본주의 역사는 자본 축적의 역사이고 자본 축적의 역사, 돈을 많이 모으고 긁어 모으는 거예요. 최대한. 자본 축적의 역사이고 자본 축적은 모순의 누적 과정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이 누적된 모순으로 말미암아 축적 과정 그 자체의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전반적 위기의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과 위기는 패권 국가들은 뭐 미국 이런 국가들이겠죠. 집단적 담합 이런 건 기업들이 담합을 해서 대기업들이 폭력적 개입에 의해 그것이 억제된 상태일 뿐입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물리적 억압과 간섭이 그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문화와 의식 구조에 있어서 엄청난 허구와 비인간적 논리가 구축됩니다. 뭐 광고만 생각해도 뻔하죠. 물건 팔려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인간 속여먹는 거지. 이러한 허위의 의식은 물리적 강제를 은폐하고 유화하기 위한 것이면 물론입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현대 자본주의는 그 어떤 체제보다도 강력한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대중 조작 체계를 장악하고 이성의 포섭뿐만 아니라 감성의 포섭까지 완성해 놓고 있습니다. 엄청난 건축을 완성해 두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해체주의자로서의 노자가 생활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노자의 언어와 담론이 현대 자본주의의 모순 구조를 조명해내고 자본주의 문화의 허구와 총체적 낭비 체제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노자가 생활될 수 있으면 물론입니다. 이게 아마 뭐 단어가 이제 하나하나 어려운 건 있어도 여러분은 어느 정도 느낌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전 자본주의에 철저히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문제가 많아요, 자본주의가. 그런 맥락에서 이제 신현복 선생님도 이런 그 절실한 그 문제점을 깨닫고 이게 모든 그 고전을 들어서 노노를 얘기할 때는 노노를 끌어와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그렇죠. 노자를 끌어와서 자본주의 비판하고 그러신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죠. 신영복 선생님이 또 경제학자였으니까 더 그렇겠네. 더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좀 꼭 전달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자본주의가 잘못됐다, 자본주의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 이 사회가 모두 다 만약 사회주의였다면 아마 사회주의 비판 담론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지. 신영복 선생님의 취지를 감히 이해해보고 저희 둘의 취지도 제가 감히 이해해본다면 자본주의는 아주 악한 제도다 이런 게 아니고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결함이 분명히 존재한다. 모순이 있죠. 모순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교정하면 좋을까? 이 교정에서는 비판 담론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노자의 해체주의로서 좀 사용을 하면 적어도 정반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취지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 맥락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주 공감 갑니다. 자본주의가 욕망을 증폭시키는 거는 그 전체 욕망을 증폭시킨 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 내용으로 한번 일단은 가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 사기의 이제 사마천 사기죠. 역사에 대한 건데요. 노자는 성명이 이이, 자는 백양, 시호는 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예전에 뭐 수장리 그러니까 이제 서재를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도서관을 관리하던 인물. 장서실. 네, 그런 게 있었었는데. 여러 가지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자랑 실제 공자랑 만났었던 그 기록이 있어요. 저도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공자가 노자한테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었던 거는 노자가 공자한테 막 엄청 혼을 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충고를 해줬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선 조금 사마천 사기에서는 굉장히 좀 세게 비판 내용이 나와 있나 봐요. 노자가 진짜 실존했는지도 좀 애매하죠, 이 사람이. 그 말은 진짜 왈가왈부가 많죠. 예. 그리고 재밌는 게 논어에는 공자가 보이는데 노자에는 노자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톤 보면은 플라톤 책을 보면 플라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논어도 어쨌든 공자가 나오거든요. 공자와 제자들이 엄청 나오잖아요. 대화하고. 예, 근데 노자는 그게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여기서 추측하기로는 노자가 한 인물이 아니어서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만약에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인물이던가 어떠한 사람이 또 이론적으로 규정을 해버렸다면 그것 역시 약간 인위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취지가 아닐까요? 이건 생각을 못 해봤네. 근데 저는 어떤 걸 생각해봤냐면 그 사상의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자가 말하는 건 인의예지잖아요. 그 맥락에서 공자가 논어의 공자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이 대화하죠. 제자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관계를 맺어가잖아요. 네.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양상, 그 모습이 공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랑 일치해요. 논어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사람이 등장해야만 하는 텍스트예요. 그런데 노자는 아까 우리가 노자를 정의하기를 자연의 우주의 법칙 그랬잖아요. 무위, 인위적인 거를 거부하고 싫어하잖아요. 극도로 그쵸. 경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자에는 사람이 등장하면 안 돼요. 오히려 뭐 거북이나 아니면 달과 뭐 별 이런 건 등장할 수 있어요. 자연이잖아요. 노자에는 그러니까 노자의 메시지와 노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지향과 방향이 있는데 그런 지향성 속에서 노자의 사람을 등장시킨다? 논어처럼 노자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대화를 하고 대사를 친다? 이러면 안 맞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캐릭터를. 네.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런 맥락에서 노자가 이렇게 글을 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사상이든 여러분 철학에서 중요한 게 일관성이거든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그러니까 지난 시간 형식으로 말하면 형식과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형식과 내용은 일치해야 돼요 항상. 그런 맥락에서 논어는 철저하게 형식과 내용이 그 맥락에서 일치했고 노자도 자기 형식, 자기 주장, 메시지 모두 다 일치했다.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계속 나눴지만 일단은 노자의 생존 연대도 되게 약간 불확실하다 하죠. 네. 뭐 학자들은 대체로 맹자의 뒤 그리고 한비자의 앞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더 전 막 진짜 무슨 기원전 8세기라고 하는 인물들도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그게 학자들한테 중요한데 일반인들한테 뭐 별로 안 중요하죠. 안 중요한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내용이 중요하지 뭐. 근데 이제 노자의 일장을 좀 이따 볼 건데 이거는 어쨌든 육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맞습니다. 그 이제 논어에 대해서 이게 육아에 대해서 아무튼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거는 뭐 맞다는 거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거를 꼭 육아를 비판하기 위해서 썼을까?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이거는 그냥 신영복 선생님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의 관점인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근데 확실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곁다리. 인문학적인 정보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맞습니다. 노자는 8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읽었었던 책도 81장이었어요. 5200여 자이 적은 글자예요. 상편은 도로 시작해서 하편은 덕이 돼서 도덕경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덕도경이었대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원래 순서가. 근데 이게 왕필이었나? 그쵸. 근데 이게 도덕경으로 바꿔야 그러니까 40몇 장을 이렇게 앞으로 끌고 와야 이게 더 매임새가 있다. 그렇게 해서 도덕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날의 그 도덕경은 왕필이 좀 이렇게 편집한. 그렇죠. 왕필의 그 기운이 좀 셌던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의 지금의 그 기본으로 보는 게 왕필이 주석한 이 왕본이라고 합니다. 이게 259쪽에 나오는 이 설명도 재밌더라고요. 근본 노자는 왕필이 주석한 왕본을 지칭합니다. 1973년 마왕태 고분의 백서 노자가 발굴되고 93년에 호북성 곽점촌에서 죽간본이 발견되었지만 노자라는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 정확히. 그렇죠. 네. 맞아요. 대체로 기원전 350에서 200년경의 집단 창작으로 알려져 있다. 집단 창작 이야기도 있어요.
집단 창작이 전 이거 보면서 성경이 그래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게 있잖아요. 네. 그 4대 복음서가 마태복음을 마태 혼자 썼을까요? 보통 이제 혼자 썼으리라고 유님은 생각하시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마가 혼자 썼을까요? 아니 혼자 안 썼어요. 이거 제가 이제 그 실제 그 성경 관련된 제가 이제 좀 책도 읽고 하면서 저도 이제 좀 알게 된 건데 마태 공동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마태의 이름으로 쓴 게 마태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가까이 있는 거죠. 자기들의 공동체에. 마태가 리더고 뭐 요한이 리더였을 것 같긴 한데 요한 공동체에서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좀 이제 이게 모아서 쓴 게 요한 복음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집단 창작이죠. 예전에 근데 그 문화는 논어만 하더라도 공자가 쓴 게 아니라 공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논의를 해가지고 그걸 논어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공자가 쓴 게 아니죠. 네. 재밌는 게 사대성인은 글을 안 남겼어요. 259쪽에도 맨 위에도 이 인용문이 나오지만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 법. 근데 이게 만약 노군이 지자라면 무슨 까닭으로 스스로 오천자를 지었나. 이게 일리 있는 말이거든요. 노자가 실제 자기가 무위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일관성이 있으려면 글을 안 썼어야 돼요.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예수님도 글을 안 썼어요. 그렇죠.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글을 안 써요. 삶으로 살아내지. 소크라테스도 그랬고요. 네. 그 제자들이 그 스승을 보고 이건 글로 남겨야 돼. 후대에 전해야 돼. 이런 사명감을 갖고 쓰는 거잖아요. 보통 제자들이. 그래서 노자가 맞네요. 플라톤도 그랬었고요. 네, 다 그래요. 성인은 다 그래요. 오늘날에도 아마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글로 그걸 막 이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건 좀 그 사람을 보고 좀 정리해야겠다는 사람이 그런 거지. 깨달은 사람은 행동을 먼저 하죠. 그 글로 정리하는 순간 또 거기에 갇히게 되잖아요. 맞아요. 아무튼 왕필이라는 인물의 노자 주석이 지금까지의 노자 해석의 기본이 되고 있다는 거는 맞습니다. 네. 뭐 여기 나머지 뭐 노자에 대한 전체적인 뭐 정보가 있는데 주석만 해도 너무 많아서 주석이 346쪽이나 전해지고 있대. 346종이 전해지고 있대요. 이거는 그냥 넘겨도 개인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왕필은 숭본식말을 이제 주석한 목적이 그거다. 본을 높이고 말을 종식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본이란 뭐 자연이겠죠. 자연이고 육아의 인위적 규제를 이제 말사라는 거.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서 한 261페이지 쪽으로 가보면 저는 사실 이때 좀 이 진짜 출판사가 불친절하다. 너무 이거 말고도 찾아야 될 사전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윤님 요즘 많이 막 짜증을 많이 내십니다. 이거 안 불편하셨어요? 네, 불편한 부분이. 저는 모르는 게 있으면 꼭 봐야 되는 성격이에요. 욕망의 소종래와 명교의 소이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다 찾아냈어요. 아니 명교 체제와 이것도 대충 감은 오는데 감 오는 걸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명교가 뭘까? 그러니까 명교 체제와 번망한 한대의 경악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근본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욕망의 소종래와 명교의 소이연을 밝히는 참된 도를 추구.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신영복 선생님한테도 약간 비판적 관점을 가져보면 왜 이렇게 이거 너무 엘리트주의 같은 느낌이죠. 자기의 그 좀 뽐내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희가 도울 선생님 책 정도는 그래도 불편하지만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전 소종래랑 소이연을 처음 들어봤어요. 이건 일부러 어렵게 쓴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명교 체제가 뭐냐면 유교를 말하는 거래요. 어쩐지 그럴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한대는 이제 한나라의 시대고 경학은 사서 오경이래요. 그리고 소종래는 이제 바소, 쫓을 종, 그리고 올래, 그러니까 지내온 근본적인 내력이다. 명교의 소이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이연은 글이 된 까닭이다. 이건 쉽게 쓸 수 있는데. 쉽게 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썼지? 이게 이 책이 되게 불편한 게 있어요. 이거 이분이 전 이제 나름 추측하기로는 한자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쓰는 건 자기는 자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쉽죠. 거예요. 쉬우시죠. 자기한테 쉬운 건데 그걸 생각 못한 거죠. 이걸 읽는 사람을
생각을 못했어. 아무튼 이거는 조금 불통이긴 합니다. 불통이다. 비판적으로 봐야죠. 아니 신영복 선생님은 이 진짜 소통, 관계를 되게 중요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아쉬워요. 진짜 아쉬워요. 아쉽다. 왜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제 주변 지인들한테 추천하고 싶은데 못 하겠어요. 이런 문장 때문에. 아니 책을 좋아하는 저도 피곤한데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진짜 막 화가 나거든요. 이런 데 막히니까. 그래서 안타깝다. 진짜.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런 거 각오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맞아요. 넘어가죠. 아무튼 이게 노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노자는 그리고 또 산문이기보단 운문이다. 맞습니다. 굉장히 그 니체 형식의 아포리즘이라고 하죠. 잠언적인 형식. 근데 성경도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4대 성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뭐 노자가 4대 성인까지는 아니지만 뭐 성인도 인간이 정한 거죠. 뭐. 예수님은 실제 그 당시엔 그렇게 말을 안 했을 텐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진짜 이 노자처럼 이렇게 화두를 던지잖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쵸. 임팩트 있게. 그렇죠. 진짜 근데 왜 그렇게 썼을까도 항상 좀 고민이 돼요. 맞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노자의 말을 음미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막 칸트처럼 막 체계적으로 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화두예요. 화두를 그냥 맞아요. 던져줘요. 정확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하는 게 자신이 살아온 내공만큼 들리는 책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자신의 내공을 측정해 보시죠. 가보겠습니다. 와 드디어 1장. 야, 제가 항상 부르짖었던 진짜 1장입니다. 도덕경 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야, 이거 해석 한번 읽어주세요. 네. 도라고 부를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참된 이름이 아니다. 무는 천지의 시작을 일컫는 것이고 유는 만물의 어미를 일컫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로서는 항상 그 신묘함을 보아야 하고 유로서는 그 드러난 것을 보아야 한다. 이 둘은 하나에서 나왔으되 이름이 다르다. 다 같이 현이라고 부르니 현묘하고 현묘하여 모든 신묘함이 문이 된다. 이게 해석이 되게 다양하대요. 사람마다 해석을 다르게 하고 근데 1장이 그래서 이거를 이 신영복 선생님이 이후에도 해석을 하시지만 우리 각자가 한번 이 뜻에 대해서 한번 나름의 코멘트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영복 선생님은 사실 여기서 그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을 좀 부가적으로 관점을 잡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신영복 선생님의 관점도 재밌었지만 저는 도가도 비상도가 되게 중요한 챕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기서 중심 개념 도랑 명 이게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무와 유로 잡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 전 개인적으로 도가도 비상도 그러니까 도와 명이 되게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전 생각했어요. 이게 읽어보면서 느꼈었던. 그래서 혹시 이거 읽으시면서 뭐 느낀 거나 이런 거 혹시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그 어떤 측면이냐면 제가 이 책을 처음 1장을 읽었었을 때 느꼈었던 충격이 뭐라고 정의하는 순간 그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구나. 이 화두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이유를 하단에 설명을 한 거죠. 그 신영복 선생님도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무와 유라는 게 같은 그 것이고 두 측면이다. 맞아, 그거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건 약간 논증 삼아서 하기 위한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정의하려고 하면 그건 정의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도 인위적인 개입인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만 마지막으로 덧보태면 무는 신묘함을 봐야 된다. 요즘 신묘함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는 그냥 그 본질을 봐야 되는 거고 유라는 거는 드러난 것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텍스트를 달수록 복잡해지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맞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 가족, 어머니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 글자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진짜 본질은 글자로 담길 수 없는 우리의 피부 접촉감이에요. 우리의 진짜 삶 자체거든요. 맞아요. 그 안에 본질이 있는 거지. 어머니라는 말이 진짜 따뜻해서 어머니란 말이 최고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나의 어머니, 진짜 나와 어머니와 살고 있는 그 삶이 본질이잖아요. 약간 이런 거. 이 1장은 노자는 이래서 힘들어요. 해석이 진짜 어려운. 해석하기 시작하면 또 헤매게 되고. 일단 돌풀림은 또 어떤지.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도 첫 번째 이 문장이 되게 와닿았어요.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래요. 그렇죠.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면 이름이 아니래요.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응. 참된 도가 아니다요. 아 참된 도가 아니야. 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맞아. 도를 도라고 부르면 그건 도가 아니다는 또 이걸 인위적으로 규정한 그러니까 이분법이 돼버려요. 플라톤처럼. 근데 참된 도가 아니다. 참된 도. 그건 좋은 도가 아니다. 좋은 이름이 아니다. 이름을 거죠. 이름이라고 그러면 진짜 이름이 아니다. 그렇죠. 참된 이름이 아니다. 실제 그런 게 만약에 개미를 우리가 봤을 때 여기도 뭐 이 책에 나오는 설명이긴 하지만 개미가 진짜 이름이 개미일까요? 개미한테 물어보면 개미는 우리가 아무리 개미를 불러도 개미는 우리 안 보잖아요. 모르죠. 네. 개미는 인간이 만든 그 단어 임의로 만든 거일 뿐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미라고 부르는데 미국 사람들은 또 엔트라고 그래요. 엔트라고 부르고. 그러면 쟤 진짜 이름 뭐지? 아마 근데 개미는 이름이 없을 거예요. 인간만 언어를 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이름은 가짜인 거죠. 임의로 갖다 붙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도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떤 사건을 보고 아 이게 진짜 도다. 아니면 이 도 말고도 뭐 다양한 가치들 이게 사랑이야. 이게 정의야. 이게 우정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그게 진짜 우정일까? 근데 그거를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소설, 어떤 사건을 보고 이게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순간 그게 사랑이 아니게 돼버려요. 아 이거 진짜 맞는 말이죠. 사랑이 아니게 되고, 근데 그거는 그 관계자들끼리 그냥 서로 느끼고 그냥 공감하고 교감하는 거지. 그거를 사랑이라고 그 개념에 가둬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거예요. 그 당사자들은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사랑 말고도 좀 미묘한 어떤 걸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사랑이라고 누군가 정의해버리는 순간 그렇죠. 네가 뭔데 우리 이 관계를 사랑이라고 정의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맞아요. 이게 되게 생각할수록 깊다. 아 이거 진짜 어려운 문장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함부로 정의할 수 없다. 이거는 겸손해지라는. 맞아요. 교만해지면 안 된다. 오만해지면 안 된다. 이 문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얼마나 나의 알미 부분적이고 모자란지 함부로 이름 하나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물도 이런 맥락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겸손해져요. 이 텍스트 이게 도가를 저는 그래서 노장 사장을 깊이 체화한 사람은 한없이 겸손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노자라 그러면 왠지 막 거린처럼 막 이렇게 막 버릇없이 굴 것 같고 되게 아나키스트처럼 무정부주의자들. 무정부주의. 근데 제가 요번에 이 일주일 동안 묵상한 노자는 되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또 갑자기 이런 생각도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제가 살면서 부여받은 제 이름은 이상윤이거든요. 사람들은 다 저를 이상윤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드러난 유의 명이에요. 그렇죠. 진짜 저는 이름이 아닌 뭔가가 있는 저의 존재예요. 그렇죠. 이름으로 뭐 할 수 없죠. 규정할 수 없죠. 그렇죠. 그게 아까 말했던 무명, 그러니까 무인 거고 윤은 드러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상윤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상윤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거기에 맞는 그 이미지들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윤은 드러나는 거고 무는 저도 몰라요.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난 누구야라고 정의하면 정의하려는 순간 또 텍스트가 나와요. 맞아. 이거 정의할 수 없는 나예요. 아마 그 신만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지만 이상윤과 정의할 수 없는 나도 같아요. 하나예요. 유와 무는 하나다. 근데 얘가 진짜다. 얘가 진짜다라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드러난 얘가 진짜다라고 하는 것도 도가도 비상도에 어긋나고 드러나지 않은 얘가 진짜다라고 하는 것도 명가명 비상명에 어긋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일정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보통 사람들은 유만 보고 이름만 보고 그 도라는 게 실제 있는 존재처럼 보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무를 봐라. 그 무가 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말해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가 제로, 0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가 그런 게 아니죠. 인간의 인식을 초월한 것을 의미한다.
이게 신하고 똑같아요. 결국.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하고도 이게 노자가 맥이 닿는다는 게 신을 우리가 이제 보통 신이 없다 무신론자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이 없다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신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래서 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무가 아니라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무가 아니라 초월적인 초월한 초월이라는 건 이성으로 가둘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신인데 이성에 갇히는 순간 신이 아니겠죠. 이성으로 정의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어요. 감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초월해 있기 때문에 도도 그렇죠. 도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이면, 내면, 진정한 본질은 초월해 있죠. 다 어딘가에 다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감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세계가 있다. 근데 이게 저는 세계를 보는 더 진실한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유만 보는 보통의 이제 과학을 너무 지나치게 맹신하거나 그런 사람은 오직 유만 보잖아요. 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을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의 세계를 스스로 제한하는 격이라고 봐요. 근데 실제 근데 세계는 뭐 사후 세계가 있을 수도 있고 증명은 안 되지만 그 영원히 증명이 안 될 거야. 아마 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은 항상 있잖아요. 그럼 무한 초월적인 것들 저는 그런 걸 다 믿거든요. 우주의 법칙 이런 거 뭔가 있겠지. 그래서 노자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비적이고 맞아요. 네, 굉장히 초월적이죠. 네, 초월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계관이 더 좁은 유보다 유 플러스 무니까 더 넓은 세계를 보니까 이 세계관이 더 넓다,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진짜 1장은 논할 게 참 많아요. 정말 많죠.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한번 끊어야 됩니다. 이거 절묘하네. 시간 관계상 여러분 한번 끊어야 이후 돼요. 두 번째 이제 노자 시간에 한번 더 일단 두 번째 이어서. 노자 시간 때 아마 1장을 다 마무리 못했어요. 1장 또 이어서 하죠. 근데 1장이 핵심이라서 사실 정말. 1장 말고는 조금 이렇게 좀 음미하고 끝내면 되는데 1장은 진짜 핵심이라서 할 말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여기까지 끊고 2부 때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